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걸 할까 말까, 어느 것이 옳을까 결정할 때도 비슷하게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딱 일치하게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같은 의견을 내면 이걸 정말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요소를 살펴서 그것들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빼자면 운명을 만날 때, 사명을 만날 때, 내지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특정한 사건에 앞서서 여러 가지의 경험이 이 특정한 사건을 향해 준비되어 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전향적으로 본인이 경험하게 되고 사건 이후로 개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이 부분은 상담과 관련되어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간단하게 상징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기억을 다룬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하나하나의 기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기억 중에는 내세워지는 기억이 있고 어떤 기억은 뒤로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기억은 비록 앞서 나서지는 않는다고 해도 항상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억 하나하나를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어떤 기억은 희미하고 심지어는 그런 기억이 있나 싶을 정도로 덮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억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이야기가 의미 부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의미는 객관적으로 부여하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의미 부여를 똑같은 단어로 meaning이라고 쓰고 주관적인 의미 부여는 다른 단어를 골라서 value, 가치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가치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객관적인 의미 부여는 뭐냐? 우리의 기억은 대부분의 주관적인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을 회상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억과 전혀 다른 의미일 수가 있어요. 가령 나는 그것을 애틋하게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애틋함은 별로 담고 있지 않는다든지 어떤 기억은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내가 유념하면서 기억하고 있는데 객관화를 해보면 내 잘못이 더 큰 경우도 있고요. 객관적인 의미 부여는 조금 더 그것을 사실적으로 확인해서 분명하게 따져본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담에서 이런 작업 많이 하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억만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는 것이죠. 따지다 보면 좀 창피할 때도 있고 너무 다른 사실과 기억 때문에 당혹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객관적인 의미 부여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의미 부여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미 부여는 일단 객관적으로 의미 부여를 충분히 하면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객관적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가치를 따질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교훈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지금의 나의 생활과 앞으로의 나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미 부여가 별 의미가 없거나 또는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하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가 교훈과 가치를 찾아낸다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미 부여는 그런 면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름의 관념을 투영해야 돼요. 가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논리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어떤 활동이나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의미 부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덮어쓰기인데요. 영어로 overwrite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덮어쓰기는 앞서서 이야기한 의미부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기존의 어떤 형태를 완전히 재해석하여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 덮어쓰기는 양립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냉정히 보면 완전히 덮어쓰지는 않는 경우도 꽤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덮어쓰기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굉장히 덮어쓰기가 많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덮어쓰기가 있었나요? 새로운 의미로 이전 것을 덮어버리는 기억이 있나요?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동물이 죽으면 심한 애도를 겪잖아요. 그럴 때 아는 사람이 새로운 반려동물을 빨리 맞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새로운 반려동물을 맞이하며 애도의 과정을 좀 더 쉽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버라이트라는 게 과거의 그 반려동물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반려동물로 갈아타는 거냐? 그렇진 않죠. 새로운 반려동물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슬픔에 머물기보다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에 많은 기억과 내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버라이트가 동물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충분히 다시 긍정적으로 되살리는 데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맞이해라.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치 있는 조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리스 닥설리반의 상담 기법이란 책에서는 어떤 단어를 질문하는 것을 하나의 상담 기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특정한 단어를 쓰면 그 단어를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되묻는 게 상담의 한 기법이라는 겁니다.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라서 실제로 상담에서 많이 써먹기도 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묻느냐? 무슨 단어를 다시 물어야 될지가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담자가 한 그 표현이 너무 함축적이거나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것 같거나 하는 뉘앙스를 충분히 받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내담자가 쓴 그 단어나 문장을 언급하고 그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죠. 글렌 게버드의 역동정신의학이란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치료기법을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쭉 언급되어 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지적인 기법에 제일 가까이 있는 상담 기법이 긍정이란 기법이고 그 다음에 위치한 기법이 조언과 칭찬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더 크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긍정이라는 기법은 non-specific, 구체적이지 않게 상담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조언과 칭찬은 specific,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긍정은 아유 참 잘했네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뭘 잘했다는 건지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조언과 칭찬이라는 상담 기법을 쓰려면 누구씨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 정말 잘했네요 라고 그가 잘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표현도 긍정이란 기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그게 비특이적이냐 특이적이냐에 따라 더 중요한 거예요. 내담자가 무슨 얘기를 쭉 했는데 아유 그건 좀 위험한데요? 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했으면 구체적인 부분을 짚지는 않았기 때문에 긍정이라는 기법에 더 준하는 기법이 되고요. 반면 아유 그때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라고 행동이나 말의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하면 그것은 조언과 칭찬이라는 기법 수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긍정이라는 기법 수준, non-specific한 기법의 약간 추임새 같은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언과 칭찬이라는 기법에 좀 더 가까운 기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어떤 독특한 단어를 쓰거나 내담자랑 꽤 상담을 했는데 그런 식의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거나
어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여겨지는데 너무 짧게만 한 단어나 그런 부분으로만 표현을 하거나 뉘앙스에 비해서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쓰거나 그럴 때는 그 단어나 문장을 언급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단순한 국어 뜻풀이 해설을 질문하는 건 아니죠. 내담자가 그런 식으로 또 대답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회피가 되고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되질문해서 단순한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에 더 담게 되는 의미들이나 생각들을 표현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내담자가 어떤 단어를 언급하는 걸 들었는데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 다시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그런 후회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기는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상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상담 이론에서 보자면 그런 개념이 뭘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함께 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내재화된 표상 이런 표현이 나오죠. Internalized representation. 어머니와 늘 교류했던 어떤 상태가 자기 마음에 충분하게 각인되어서 들어가면 엄마가 지금 내 눈앞에 없어도 그 부분이 자기에게 충분한 엄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재화된 표상이 충분히 임하면 더 이상 엄마가 없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아이가 유치원에 갈 수 있죠. 이게 없으면 분리불안이 생기죠. 아이는 실제로 눈앞에서 직접 보고 마주하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없다고 여기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개념은 우리가 상담할 때도 많이 언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땐 즐겁고 기분이 좋다가도 헤어지고 혼자 남으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깊이 교류했던 그 경험이 흔히 얘기한 약발이 오래 안 가요. 헤어지기만 하면 그 약발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재화된 표상의 정도의 경험이라면 그렇게 약발이 금방 끝날 리가 없죠. 혼자 있더라도 그 부분을 회상하고 충분히 같이 했었던 경험을 통해 지금은 옆에 없어도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억이죠. 기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비슷한 내재화된 표상 내지 기억으로서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존재 내지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도 좋을 것입니다.